XSFM입니다. I, D, W, K. 취업 1번지, 취업 사관학교,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전국 취업률 1위. 우리가 대학에 이런 광고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전공의 지식보다 적자 생존의 논리만 익히고 말 것 같은 학생들입니다. 2015년 4월의 첫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은 저희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그저께 비가 여기저기서 많이 와가지고요. 서울은 간만에 가시거리가 수십 킬로에 달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이용상임 수석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한 주 만에 뵙는 건 아닙니다.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네. 네. 닷새 만에 나흘 만에 뵙습니다. 네. 네. 고난의 시간이었죠. 녹음과 녹음을 이렇게 올리는 과정까지. 그렇죠. 예. 근데. 네. 두 건을 다 찬찬히 들어봤는데. 물뚝심송 상인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표출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런다 그러는데 사실은. 네. 다 일종의 연기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1장 1절이죠. 예. 진심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없다.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특히 이제 대중이 그런 외부에서 받은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 그걸 이제 미디어에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 새끼는 진심으로 하고 그래. 실제로 해석해보면 이건데. 저도 그게 이제 맞다는 걸 수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매번 진심으로 만드는 콘텐츠란 있을 수 없다. 진심으로 물어보는 게 미디어를 타기도 하죠. 뭐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마음에 안 들죠? 저희 마음에 안 들죠. 네. 그것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쌍년아 눈을 그렇게 뜨고 어디 아프니? 난 욕 중에서 그게 제일 웃기는 게 어디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세모나게 뜨고 네모나게 뜰 수 있는 거야? 눈은 왜 동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네모나게 떠야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게. 그럼 나중에는 눈을 이렇게 네모나게 뜨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몇 주 쉬었다가 민주평톡도 준비되어 있고 물뚝 쿼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하시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015년 4월 첫 번째 목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만 6천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만 3천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 첫 번째 XSFM 스튜디오를 떠나면서 열심히 만드는 방송으로 녹음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네. 결국 첫 번째 XSFM 스튜디오의 마지막 녹음은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돼버렸어요. 네. 기념비적인 거죠. 네. 원래는 요즘 팟캐스트 시대 아니구나. 그것은 알기 싫다 122회가 마지막이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날 컴스테이션은 요거 하느라고 XSFM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마지막 광고를 들으셨고요. XSFM의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좀 그렇게 그러지 마요. 네, 현판 붙인다? 되게 크게? 나무 장인 찾는다? 사람들이 또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크게 성공한 줄 알겠네. 내 인생에선 대단해.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보다 대단하게 어렵다고 생각해. 이만하면 대단하지. 야, 이만하면 잘했어. 이게 물론 그런데 모든 게 그런데.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의리의리한.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이용부터 하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짧습니다. 키워드를 안 정해, 제목을 안 정했잖아, 이번 주에. 정할 필요 없어요. 막 던지면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강매. 강매? 예, 강매입니다. 강매. 첫 번째 키워드. 저스틴 비버, 퍼렐 윌리엄스, 경남매일신문. 누구한테 뭘 강매해요? 누구한테 뭘 강매해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사오 특집으로 민주평톡을 쉬었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 주 쉬니까 또 엄청 옛날에 한 것 같고. 네, 맞아요. 엄청 뭔가 크게 논 것 같기도 하고. 네, 지난주에는 마초적이고 호전적인 민주평톡을. 네, 그렇습니다. 네, 마호평톡. 네. 아, 좋다. 마초적이고 네. 호전적이다. 시간만 나면 집중하면 어떻게 놀리지, 이거? 마초맨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마호맨은. 우리 기동수첩 반장 할 말이 없어요. 맨날 늙고 말이야. 네, 밥부터 먹으려고 그러고 2시간 늙고서. 네. 내가 잘했다는 것을? 네. 잉크 다 쓰고.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민주평톡 이거 준비하면서 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뭘 잘못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잘못한 거 말고. 그러니까 잘한 일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잘한 일 말고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이렇게 도움되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연이라던가. 지금 3년째. 네. 이용수석이 저를 처음 봤을 때는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하면서 관뒀어요. 금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담배 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안 폈으니까요. 네. 모르지 뭐 어디 숨어서 피우고 있어. 이분들이 피울 때 옆에서 간접 흡연 정도. 그것만 해도 꼴초긴 해요. 예. 뭐 정상인 평균을 훨씬 넘어가는. 근데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딱히 뭐 잘한 건 없긴 합니다. 근데 그 몇 개 없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땐 그렇게들 싫어하놓고서. 네, 그러니까 매번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녹음 2시간 전인데 준비된 상황을 보고 막 눈물이 울고 싶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됐죠. 지자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지자체하고 그 지역 언론하고의 미묘한 관계가 늘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래 지자체장이 진상 떨 때 네. 굉장히 글 못 쓰면서 이렇게 공정한 지역 언론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도 못 쓰고 네. 저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없다는 건 취재를 당하는 사람과 독자만 알고 기자 본인은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가 봐. 근데 또 신기한 게 글 잘 쓰면서 이렇게 완전히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언론 주제에 막 트롤짓 하면서 꾸준 글을 계속 쓰면서 막 여론 호도에 종사하는. 근데 이쪽이 더 글은 더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관계 없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승에게 글쓰기를 배웠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데 이런데 장사 오래 한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잘 가르칩니다. 한겨레 그렇죠. 같은데, 평양 같은데 보시면. 하여튼 이렇게 막 어떤 지자체는 그 지역 언론 때문에 못 해먹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지역 언론 덕분에 헤쳐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근데 이런 재미난 지역 언론과 지자체의 관계, 여기에 또 다른 일면을 보여줄 만한 사건이 있었더군요. 3월 31일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티켓 파는 기자들. 경찰서 소방서까지 강매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티켓이요? 뮤지컬 십선비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더 나은 백선비 이런 거.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 경남 김해시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기사는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다고? 네네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경남매일신문이 4월 18일에 창립 16주년을 맞이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창립 기념일에 무슨 기념 콘서트 같은 것을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가수들도 오고 뭐 흥겨운 한마당이겠죠. 네. 한마당이 될 것 같은데. 아이넷 이런 데서 실황 중계해주는 그런. 네. 예. 근데 이 콘서트가 그냥 시시한 콘서트가 아니고 상당히 각 잡히고 퀄리티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최대 99,000원에서 오. 네? 최소 66,000원까지 11,000원 단위로 다양한 가격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1,000원. 포렌 윌리엄스 내한한다더니 김해시로 오시는 해피를 들으러 가야 되겠다는 김해에. 근데 99,000원. 근데 이 기사가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네. 이 티켓들이 그 지역 공무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매였군요. 예. 네. 그러니까 경남 매일신문의 기자들이 출입처 공무원들한테 티켓을 떠넘기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졸지에 다단계 티켓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너 이거 한 장 사서 빨리 보러 와라 이게 아니라 뭉태기로 넘기면서 팔아라. 예. 우원식 의원 나왔을 때 이야기했던 전형적인 밀어내기. 적게는 몇 장에서 많게는 몇십 장까지.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일부 시민구단들. 몇십 장이면 몇백만 원어치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 일부 시민구단들 몇천 원짜리 티켓을 만약에 강매로 넘긴다고 보죠. 한 10장을. 네. 그거하고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99,000원짜리 어떻게 팔아요? 88,000원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가 보여주는 지역 언론과 지자체의 관계는 재미있습니다. 일단, 지역 신문사가 자기 회사 기자들한테 티켓을 떠넘깁니다. 몇십만 원어치를. 자기 신문사가 기자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몇십 정도가 아닐 건데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많이 뿌렸으면. 과연 이게 언론사인가? 피라미드 일보 이런 투탕카멘 일보 이런 거. 그리고 이게 1, 2만 원도 아니고 88,000원짜리가 이제 기사에선 다뤄지거든요. 네. 한두 장도 아니고 한 10장 넘게는, 한 사람당 10장 넘게는 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들도 이게 처치곤란이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가서 팝니까? 힘들지, 당연히. 좌판 펼쳐놓고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치곤란하기 때문에 자기들 출입처로 갑니다. 근데 출입처 어디예요? 지역 언론의 출입처면 뻔하죠. 시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기자들 출입처 공무원들은 이제 기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지역 언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이유로 티켓을 떠안게 됩니다. 그거 해달라는 거 잘 안 해주면 막 귀찮게 구니까. 네. 예.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도 출입처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네. 그렇죠. 큰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지역 언론 역할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예. 중앙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 집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지역 언론이 기사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중앙에서 관심이 없는 사업들 지역 언론에서 밀어준다. 네. 그럼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이 있느냐. 지역 언론은 주로 지역 유지들이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네. 소꿉장난이라니까 이 자기들 놈들 사이에 자기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죠. 이따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소꿉장난이 좀 더 커졌을 뿐이죠. 전국적인 단위로 봐도. 그런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 인터뷰를 한 경찰 관계자가 이분은 88,000원짜리 티켓 8장을 떠안았다고 하네요. 아까 한 70만 원 정도 되죠. 떠왔던 거네요. 70만 6천 원이에요. 예. 70만 원어치를 누군가에게 팔기는 사실 힘들죠. 예. 이게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아이패드 88,000원에 특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 공연 티켓이잖아요. 뭔가 전혀 효용성이 없는 유가증권이지.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진짜 팔기도 힘들다. 이거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갤럭시 S6에 티켓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김해시의 어떤 경찰서. 근데 김해시의 경찰서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김해시 정도면 경찰서 몇 개 있을 수 있죠. 또 이용이 또 김해 능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음껏 욕해주세요. 인구가 많은데. 그렇지. 김해가 인구, 딴 데하고 헷갈렸습니다. 어느 동네를 무시하려고? 딴 데랑 헷갈렸다고 하면 다른 동네를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해 경찰서 많다. 네, 혹시 김천? 군단이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떠하는 티켓이 수십 장이 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처분할지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자는 경찰들이 모여서 네. 아이고. 어떤 기자는 자기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티켓을 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니까 경남 매일신문 그 관계자겠죠.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티켓을 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들이 부처에 출입을 하게 되면 친하기도 하고 해서 아름아름 몇 장을 넘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기자도 회사의 조직원인데 자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지 할당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누가 대표가요? 네. 관계자. 할당한 거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기사도 회사의 조직원인데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서 한 일이다. 할당은 받은 건 아니고 이 물건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지. 너무 좋아서 한 20장 이렇게 제가 이거 팔아오겠습니다. 제게 고마운 사람들께 팔아올게요. 네. 한 다음에 네. 이제 이 좋은 걸 이제 거래처에 준 거, 거래처란다. 출입처에 준 거죠. 예. 거래처 맞죠, 뭐 사실은. 레이디 가가가 다시 내한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면 진짜 막 서프라이즈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무슨 뭐. 그러니까 퍼렐 윌리엄스나 레이디 가가라니까. 아저씨들 연배를 따지면 폴 맥카트니겠지. 저스틴 비버. 폴 맥카트니 경, 엘튼 존 경,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 짱이다. 왜? 완전 싸다. 나한테 줘, 나한테. 저스틴 비버 8만 원이면 내가 한 100장 사겠다. 아니, 저스틴 비버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안 돼요. 한국은 이미 아이돌 포고 가라. 그리고 엄청 안티도 엄청 많던데. 네, 아니, 근데 대한민국은 안티도 없어요. 저스틴 비버 청정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이상하게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저스틴 비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 러시아에 어떤 사람이 곰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저스틴 비버 노래가 나왔대요. 또 좀 곰이 놀라서 도망갔대요. 뭐야, 그게 무슨 얘기야? 곰도 물리치는 노래란 말이야? 저스틴 비버는 정말 용맹하군요. 훌륭한 분입니다. 하여간 저스틴 비버든 레이디 가가든 페럴 윌리엄스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연 내용은 아직 확인 못한 거죠. 확인 못했어요. 누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 언론에 경제적으로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주변 자기네 출입처를. 맞아요. 밤새도록 이 공연의 정체를 찾다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사건이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언론들과의 관계는 사실 이거는 그쪽 관계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들리는. 네, 맞아요. 뭐 그렇게 했겠지. 뭐 근데 조금 센 걸 좀 무리하게 돌렸군. 이 정도로 그렇죠.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일종의 지역 공동체 내 공생 관계거든요. 물론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전 이런 건 몰랐고 진짜 자기네 회사가 하는 공연 티켓을 이렇게 강매죠, 이건. 그 직원들한테 강매한 경우 많죠. 강매하는 것까지 몰랐고 신문 파는 거 진짜 기자들이 맞아요. 신문 팔러 가는 건 많이 알았고. 예전에 대우자동차 같은 데서 차도 강매했어요, 직원들한테. 차를요? 예. 동창회 나가면 저 대우자동차 직원들 나오면 동문들한테 차 팔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이제 한참 진보지 중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이 바닥에선 유명했던 땡땡 신문에서 이름은 되게 유명한 땡땡 신문에서 신문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막 차장급들도 막 개인들한테 막 전화 돌리고 이게 불과 몇 년 전, 지금은 좀 경영 상태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수 확장이죠. 부수 확장을 위해서. 저도 아니야. 주간 땡땡 보라고 신문 보라고 좀 봐달라고 차장급을 시켜. 근데 이게 자구책일 때도 사실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건데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판촉팀이 따로 있고 그런데 막 보도국에서 그난리를 치고 물론 그 큰 언론사 중앙일간지들도 기자 이름 취재하는 기자 누구 이름 대고 이 사람 마치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추천인 적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제도는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 있어. 그건 좋아요. 그건. 이제 문제는 광고. 실제로는 결국 신문사를 매겨 살리는 건 광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 말고 지역 언론들은 다른 수익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이상한 광고를 강제로 영업한다거나 이렇게 티켓 같은 걸 강매한다거나 다 합쳐봐야 사실 액수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몇 가지 얘기 하여간 뭐 지역의 거머리긴 하니까. 그리고 또 돈을 내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공짜로 무단 아니에요. 인정받고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종 이제 돈을 쓸 것들을 굳히고 하는 게 지역 언론들이 흔히 하는 일이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열심히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하고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밥 얻어먹고 다닙니다. 밥값 굳히고. 출입하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장애인 구역에도 주차하고 앞에도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주차비 굳히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긁어 모아서 한 푼 두 푼 쓰지 않아서 어떻게든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하지 않은 도둑질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 주에 한 번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루기엔 대단하지 않은 도둑질 같은데 뭐 주변에 기자를 해보셨던 분들 지방지에 기자를 해보셨던 분들이나 그분이 뭐 우리 부모님이다 내 아는 동생이다 형이다 누나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서 아시면 그렇게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장사하는 패턴 조금 더 확장하면 중앙일간지. 그렇죠. 네. 중앙에 오면 규모가 커지죠. 예. 이제 이런 전국구로 넘어가죠. 이런 데다 하는 것을 뭐 경찰서에 하던 짓을 뭐 그냥 뭐 안전행정부에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중앙경찰청에다 경찰서에 하던가. 네네. 경찰서에 하던 걸 경찰청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21세기 언론정보학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해주면 얄짤없습니다. 뭐 청탁했는데 안 들어준다. 얄짤없습니다. 갑자기 비리를 파헤쳐요. 기사가 막 나가는 거지, 기사가. 왜냐하면 서로 그 지역사회에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앙도 똑같아요. 지방시는 더 귀엽죠. 막 맞춤법을 틀리고 비문을 써가면서 비난을 해요. 아무도 안 읽고 해당자만 읽어요. 해당자만 읽고 무서워해. 그래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막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둑질이라고도 말 못하겠는 게 그런 언론사의 사옥도 우리 XSFM 미디어 센터보다는 몇 배는 크다. 그럼요. 직원도 엄청 많다. 그래서 참 이번에 좀 티켓이 좀 세다. 좀 합리적인 물건을 가가다. 좀 합리적인 물건을 파셨어야 했다. 아니다. 최근에 김해에 곰이 출몰해서 저스틴 비버가 부적 삼아 오는 거다. 네. 궁금하신 분들, 봄도 됐으니까 공연 한번 가보시고 후기. 진짜 후기 블로깅. 근데 저스틴 비버 안 나왔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예측한 거니까. 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서커스 할 때 보면 곰 많이 나오고. 곰이 먼저 나온 다음에. 곰이 먼저 저스틴 비버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 쫓아내고. 저스틴 비버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민주평토의 두 번째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평론이고요. 키워드는 뭔가요? 피키캐스트. 피키캐스트. 두 번째 키워드. 리스티클, 버즈피드, 피키캐스트. 결국 그것도 꺼내는군요,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긴 드릴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팟캐스트가 꼭 막 엄청나게 새로운 미디어는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패턴하며 기계가 좀 바뀌었고 만드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고 돈 돌아가는 방식이 좀 바뀌었고 그 돈이 존내 작아졌을 뿐 팟캐스트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다. 되게 새롭다. 이런 매체는 아니에요. 네. 진짜 새롭고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렇게 그 매체 전체를 이걸 거의 터부시 수준. 아이고 흉해라. 당장 감추지 못할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냥 간단한 평론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좀 자세히 전달드릴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라카이 했을 때 욕하는 거 말고는 말이죠. 그랬죠. 요런 얘기부터 하면 좋아요. 집중력이 짧고 낮다. 보는 화면이 작다. 항상 들고 있다. 이게 앞으로 뭔가 장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죄다 고려해야 되는 모바일 환경의 현재까지의 가장 중요한 특질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해일 같은 시장 변화를 소화하고 있는 업계가 한둘이 아닌데. 뭐 사회 곳곳에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바쁘고 머리 아픈 게 언론사랑 포털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언론사랑 포털들이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리스티클입니다. 이 말이 뭔지,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개념을 파악을 해보면, 집중력이 짧고 낮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보통 심심할 때 짧고 낮은 집중력으로 뭔가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제가 뭐 사람들 신발 쳐다보는 것처럼. 네. 물론 저는 엄청난 집중력 가지고 봅니다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집중력이 짧고 낮은 타이밍에는 적당한 흥미거리 소재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살짝 봤는데 재밌다. 그럼 공유를 하죠. 사람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뜨리죠. 예. 공유하기 좋은 제목을 답니다. 뭐 당신이 블라블라 해야 할 10가지 이유, 20가지 이유, 그죠? 그죠. 아주 많죠. 예. 이런 걸 보통 리스티클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포맷의 제목도 많지만 10가지, 20가지 이유
혹은 뭐 블라블라한 연예인 톱 10. 이런 리스티클은 회사에 이런 걸 만들어서 생산하는 회사에 정말 유익합니다. 그걸 본인의 의지로 눌러서 읽을 정도의 사람이면 네. 그 10가지, 20가지를 다 확인할 때까지 스크롤을 내리거든요. 노출 시간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광고주의 만족도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막 트위터 그 외국 계정 이런 데서 이런 걸 막 만드는구만. 뭐. 나중에는 광고를 늘려받기 위해서 네. 하나의 페이지에 길게 10가지, 20가지 그 말도 안 되는 순위 붙인 걸 써놓으면 그러면 또 광고 하나가 오래 노출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기를 끌면 버튼을 눌러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요. 페이지를.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광고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쪼개는 거죠. 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그 짧은 내용을 또 쪼개가지고 10개를 만드는 거죠. 그 리스티클을 읽은 사람이 만족했든 그렇지 않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 필요치가 않고 그렇죠. 적절히 자극적이라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조그만 화면 근처에 붙은 다른 글을 읽는 일, 즉 다른 링크를 같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다른 리스티클들을 눌러대는 시간도 딱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모바일 거리감, 웹 거리감이죠. 사이트를 옮겨 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PC통신도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 동호회 문화를 이해해보면 그 기반이 거기에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서비스 하나, 사이트 하나 옮겨가는 게 옮겨 타는 것도 아니죠, 사실. 옮겨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손가락 몇 개 두들기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마저 멀다고 느끼거든요. 늘 거래하던 옥션에서 거래해야 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리스티클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커핑턴 포스트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 돌게 되죠. 어차피 모바일 기기가 사람한테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길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특징. 그 현재 평가받기로 뭐 한 9천억 원대, 환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9천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넘길까 말까 하고 있는 버즈피드가 예. 이 사업에 대한 전 세계 포털과 언론사들의 관심을 키워놓은 주인공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죠. 버즈피드가. 네, 불쌍하게 됐죠. 재래 언론 원탑 뉴욕타임즈가 기업 가치가 이 회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네, 평가받는 것이. 참. 콘텐츠에 뉴스가 들어있는데 네. 알고 보면 광고. 그렇죠. 광고 같은데 알고 보면 뉴스. 하지만 지금 국내 언론사 모바일 사이트에서 우리의 지문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발기부정 광고 탭 이런 거 있잖아요. X자를 막 2mm 바이 2mm로 만들어 놓은 네. 그런 것처럼 불쾌한 경험도 아닌 편입니다. 실제로는. 깔끔하죠. 재밌게 만들어. 오히려 재밌고 깔끔하죠. 그쪽이. 네. 이건 뭐 겪어보신 분들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자극적인 방식으로 단순하고 짧고 알고 보면 내용도 없는. 아니 정확히는 내용을 별게 없어야 하는 글을 양산을 하다 보면 흔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는 표절일 겁니다. 그렇겠죠. 표절과 무단 도용. 예, 뭐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히 걸리죠. 2014년 7월에 지금으로부터 11개월쯤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쯤 됐네요. 온라인 여기저기서 이 지적인 잉여들이 버즈피드의 직원인 매니 존슨이라는 사람의 당시 직원이었던 이 사람의 백기기를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서 버즈피드는 이 매니 존슨의 글을 확인을 하는 작업에 나섰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됩니다. 매니가 존슨이 됐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에디터 매니 존슨의 글은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사과문을 올립니다. 편집장이. 사과문을 맨 위에 올린 뒤에 우리가 윤소라 씨 때였나요? 언제였나요? 그 위키트리 얘기해 엎드린 고양이 그거 몇 달 전 기사로 교체한 그런 장난질이 아니라 제일 알아보기 쉬운 곳에 편집장에 사과문을 올리고 그 사과문에는 지금까지 매니 존슨이 표절해온 그 사람이 표절해온 기사문들의 링크가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기사들은 살아 있어요. 버즈피드에 서비스 되고 있어요. 물론 매니 존슨이 올렸던 글들은 수정이 좀 됐는데 뭐가 수정됐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정된 게 아니라 문구를 교체해 놓은 다음에 주석을 붙였어요. 이 부분이 표절이었고 내용이 교체됐다. 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결을 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나불거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잘못한 뒤에 잘못했다고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비판은커녕 되게 칭찬해주고 싶다. 그렇게 봐야죠. 예. 이게 작년 7월 말의 일이고요. 네. 하지만 같은 이 일과 관련해서 피키캐스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우 한국적이고 그 알실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읊어드리는 바로 그 방식을 요즘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도용한 후에 걸리면 삭제. 저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진짜로 즐겁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큰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DC 인사이드가 그랬듯이. 네. 왜냐하면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과 읽는 사람 모두의 즐거움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사람은 그 게시물을 대가로 특정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피캐스트가 부르는 이름이죠. 에디터
기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은 현재까지는 분명히 또 다른 버즈피드의 출연을 원한다. 모두가 발을 맞추고 있고요. 우리가 저 댐에 손가락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허핑턴 포스트와 위키트리와 인사이트가 사세가 줄어들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네요. 물론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왜? 페이스북에서 제가 차단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짧고 보기 쉬운 글의 나열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다만 우리가 피키캐스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그 와중에 멍청한데 양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버즈피드는 국내 모든 업체, 피키캐스트, 허핑턴 포스트 같은 곳을 필두로 한 국내 모든 업체에는 버즈피드가 내밀었던 열심히 편집하고 잘 추린, 큐레이션, 그 에디팅에 정신이 없어요.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죠. 정신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노른자의 개념을 빼먹고 나머지 양심은 없습니다. 요걸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비판을 막 하면서 실로 비판을 하죠. 정말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니까 요즘 저는 저희는 서울에 사니까 수도권에 사니까 버스에도 광고 보이고 TV에도 광고 보이고 열심히 보이죠. 엄청나게 하더군요. 보통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갑자기 초기에 광고를 많이 내보내죠. 그럼 대기업이 했다가 금방 망하는 것이나 그렇죠. 아니면 지금 피키캐스트처럼 확실한 사업 아이템, 진짜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긴 해요. 결과를 정말 보여주니까.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니까 투자도 많이 땡겼을 것이고 광고도 많이 하고 싶을 것이고 일을 크게 키워야 잘 될 거라는 사냥모자 시절의 네이버의 꿈을 다시 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 아이템이 문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을 빌어서. 나야 소비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위기트리가 그렇고 인사이트가 그렇듯이 양심이 이렇게나 없게 장사를 해버리면 피키캐스트 사장님이 자신이 지금 꾸던 꿈을 이루었을 때 피키캐스트는 지금의 양대 포털이 그렇듯이 그리고 지금 양대 포털보다 더 뒤틀린 형태로 왜곡된 언론 환경에 거대한 모체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수적인 효과로 취재를 열심히 하는 재래 언론들이 고사한 뒤겠죠. 혹은 리스티클 만들고 뉴스피드 따로 카피라이트 안 붙여놓고 무단전제해서 무단전제하지 마세요 이러고 제공하는 회사들의 자회사가 되어 있든지요. 그럴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체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세는 글로 가는 건 맞아요. 리스티클 만들어내는 걸로 가는 게 맞고. 네, 모바일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편하고 좋죠. 네. 피키캐스트 인기 끌고 있음과 동시에 네이버도 유사한 시스템을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네, 이제 무단으로 막 퍼다가 별 양심도 없이 대가도 거의 치르지 않고 만들어내고 끌어다 대고 있는 대동강 물 끌어다 쓰듯이 쓰고 있는 피키캐스트가 어딘가에서 퍼온 우주의 넓고 얕은 지식. 이걸 네이버도 하겠다고 나서고 야 이놈들아 공짜로 쓰잖아. 우리도 좀 쓰자 하고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니들 찔끔할 걸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 근데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큐레이션과 도용의 사이에 어디쯤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예. 큐레이션은 분명히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리스티클 문제도 그렇게 관심을 사람들한테 끌게 해서 거기다 충분히 유용한 내용을 전달한다면은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아, 네. 그러니까요. 예. 그 어떤 형태 자체에 비난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는가,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게 되는가. 네. 이걸로써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티클 콘텐츠 생산자인 부산 경찰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이득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쳐다보는 곳인데 돈을 벌어가면 왜 안 돼?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처럼 벌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인 거예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죠. 허핑턴 포스트 같은 데서 리스티클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 몇 개 중에 하나는 진짜 의미 있는 것도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과연 이걸 어떻게 선정했는지, 광고 편향적인 건지, 어디서 주워왔는지, 그런 거. 그 수백 마리의 주인이 허핑턴 포스트에게 돈을 받진 않았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귀여운 개들을 보다가 보면 어쩌다 하나씩 좋은 기사들이 나와요. 한결의 발. 그런 거. 지금 공동 운명체니까 그 두 회사는. 그런 걸 사이사이 섞어가면서 나름대로 면죄부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좋은 것도 하는데 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돈 버는 거 트래픽 모으겠다는데 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디스패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느끼는 딜레마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뭔가 꼭 필요할 때는 하는데 평상시엔 그냥 잡범들 같고.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거쳐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도 하죠. XSFM이 이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 말을 쓰면 맞아요.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라카이에 집중을 했죠. 이 새끼들 왜 이래 이러고만 말하는데. 맨날 우라카이 한다 뭐 이러고 말하는데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대세는 그리로 갑니다. 가고 있죠. 이미 미국도 갔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뭐. 네. 그 중에 이게 양심 있게 업체들이 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봐야겠다. 오늘의 짧은 버전 민주평통. 광고 후에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스테픈 울프 genuine leather. 쉬는 시간에 콜라를 마시면 다시 한번 느꼈는데 우리 기동 취재반장은 정말 트름을 많이 해요. 왜 그게 트름 자르느라 죽을 것 같아. 반갑습니다. 내가 진짜 막 그날 녹음할 때도 막 계속 그게 아까 물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간 복압이 높아가지고 그 내부 압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네. 힘들어요. 허파도 늘리고. 만삭인지 11년이 지났으니 인생살이가 쉽겠나.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뭐죠? 핏값으로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적십자사. 핏값으로 만든 회사. 무섭네요, 뭔가. 사실 이 얘기도 원래 지난주 민주평통에 나갔어야 하는 건데 일주가 밀리는 바람에 김이 약간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뭔 얘기죠? 포스코 얘기입니다. 포스코요? 포스코. 예. 쇠값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에밀레. 포스코 만든 그 박태준 전 회장이 직원들 부하들한테 수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뭘 잘못하면 니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냐. 우리 조상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일제시대에 대한 보상금이 기초 종잣돈이 됐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박태준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그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건 확실하죠. 철의 대머리. 군인 출신이고 70년대 그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포항 스틸러스 설립의 결정적인 공헌을 한. 그렇군요. 원래 예전은 이름 이제 포항 제철이었으나 그 한때 영어 약자로 이름 붙이는 유행에 따라 포스코가 됐죠. 그죠. 그냥 포철 이렇게 하지. 예, 포철도 POCHUL 좋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안 하나 몰라. 저는 진짜 절대 반대예요. 뭘요? 왜 프로야구를 KBO 리그라고 불러? 왜 그래요? 구려지고 싶어. 환장했어. 자. 어쨌거나 우리가 경제를 다룰 때 항상 그 그룹들, 재벌들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뭐 삼성, 현대, 뭐 이제는 분해된 대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포스코가 더 큰 영향을 끼쳤죠. 지금도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만큼 중요한 거대 기업입니다. 강철은행이죠. 진짜다. 심지어 강철을 생산까지 하는. 예. 문제는 3월 15일경에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3월 15일. 예. 검찰이 포스코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보도자료를 확 뿌리죠. 이게 검찰이 그냥 괜히 심심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닐 겁니다. 이게 그 이완구 총리께서 토일이께서 취임하자마자 제1차 프로젝트로 내던진 지극히 자기성찰적이고 철학적인 주제 부패와의 전쟁.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총리하기 싫은 거야. 그러네. 부패와의 전쟁 프로젝트의 제1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것은 이 뭐 검찰의 발표 또 이완구 총리의 작품 뭐 이런 거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진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 실제로 그 회석상에서 아빠라고는 안 불렀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 최초로 인정한 거예요. 나의 정치가 아버지 제사다. 그럼요. 예. 거의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라고 점점점 말을 흐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왔을지. 네. 오늘 이 내용을 훑어본 뒤에 맨 끝에 추정해보기로 하죠. 그 점점점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지.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좌시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그러지? 우리 아빠는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지? 자기가 몰라서.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들 그래? 관심이 없었어서. 네. 그것이 아닌 이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검찰이 겨누고 있는 화살의 타겟은 포스코 전 회장인 정준양 씨입니다. 이분은 그 이명박 각하 시절인 2009년도 2월 달에 포스코 회장에 전격 취임을 하게 되는데, 물론 루머죠. 시중에 떠돌기로는 각하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네네. 예.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막 언급하면서 이제 문제적 인물이라고 보도자료에 소개한 사람은 그 오른팔의 오른팔입니다. 네. 오른팔도 오른팔이 있죠. 예. 네. 정동화 포스코 건설 전 부회장입니다. 그분도 아마 팔이 있긴 있으실 거예요. 또 그분의 오른팔 또 있겠죠. 네. 예. 이 정동화 전 부회장은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범죄입니까? 검찰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 연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고 나온 규모는 약 200억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열심히 모으셨네. 200억대가 어디에 쓰인 거냐면 이제 베트남의 무슨 철도 사업 같은 걸 포스코가 수주를 했는데 현지에 그걸 건설해줘야 되는데 돈이 오가는 와중에서 대부분 그런 거죠. 돈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다시 땡겨서 모은 비자금. 그렇죠. 이걸 만든 거 클래식 비자금. 예,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한 200억 규모라고 먼저 일성을 내놓았어요, 검찰이. 근데 제가 이 200억이라는 숫자를 딱 보고 느낀 것은 이제 보통의 일반인들, 또 우리 방송의 청취자들,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다, 무슨 사건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성적인 분석은 꽤 하는데 정량적인 분석을 잘 못하세요. 그게 뭐죠? 누가 뇌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건 정성적이죠. 비자금이 조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정성적이죠. 문제는 얼마나 되었는가. 정성적인 질문은 예스와 노가 답입니다. 했다 안 했다 답이죠. 정량적인 건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라는 건데 정량적인 분석에서 항상 이런 사건의 규모는 돈의 액수가 결정을 하죠. 3억인지 20억인지 200억인지 1조 2천억인지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알겠어요. 똑같은 비자금이라 해도 100억짜리 사건하고 1000억짜리 사건하고 1조짜리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검찰에서는 다른데요. 여론에서는 똑같아요. 또. 그 신문에 쓰면 슬픈 일이죠.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게. 왜냐? 일반인들은 억대 넘어가면 일단 돈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이부진 이재용이 2조를 만들었다니까요. 참. 그게 그 사람들이 2조를 만들었다. 이쪽에서 누가 20억을 떼어먹었다. 이러면 20억 떼어먹은 게 더 관심을 가져요. 막.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왜냐하면 더 시끄럽게 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도 이명박이 어디서 2,600억 부당 대출 지시한 혐의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나서 무슨 연예인 사건이 그걸 덮으려고 내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임 각하께서 2,000억 수준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억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뭐에 비해서 포스코의 규모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전임 이명박 각하께서 주물럭거리는 돈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미 알려진 것들에 비해서도 커피값이다. 이건 완전히 커피값이죠. 커피값. 예. 포스코에서 이제 그 베트남 철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이제 200억 정도를 챙겼고 이게 검찰이 밝힌 것도 아니에요. 포스코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축소했다는 얘기네요. 내부 감사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 그 사업을 조사를 했더니 200억 정도가 돈이 비자금으로 간 걸 밝혀낸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얘기했던 거와 비유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네요. 이렇게 문을 벌컥 열었더니 엄마 나 야동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죠. 제가 200억을 가져갔습니다. 벌해 주십시오. 검찰은 일단 그거를 시작점으로 잡은 거예요. 자, 200억 가져갔으니까 빨리 벌 주고 끝내죠. 이렇게. 실제로 검찰도 그 첫 번째 항목, 보도자료 첫 번째 항목이 2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검찰이 던지는 메시지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뭐죠? 성진 지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성진지오텍. 예,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랑 뭐 하청 관계, 뭐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포스코가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이런 그 듣보 기업 이름을 듣잖아요. 예. 처음 듣는 기업이다. 예. 이제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래 사니까 그런 못 듣던 기업 이름, 조그만 기업 이름만 들어도 어맹부가 상해요. 워낙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포스코가 이 쓰러져가는 쓰레기 같은 회사, 아무 가치가 없는 회사를 자회사, 포스코의 자회사가 또 있어요. 투자를 전담하는. 네네. 그 자회사를 통해서 약 1,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들여버립니다. 뭐 하는 회사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낸 FM을 3,000억에 사달라. 수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를. 근데 되게 그런 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대기업들이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기업 살 때는 뭐 기발한 기술이 있거나 그 기업이 그 기술 벤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될 걸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을 인정하는 거죠. 가치를. 이 성진지오텍은 뭐 몇 년 정도, 한 2년 정도인가 영업을 하다가 거의 도산 직전, 완전히 자본은 다 잠식됐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페이퍼 컴퍼니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포스코가 그 회사의 가치를 1,600억으로 인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인수해버린 거죠. 그때 이미 시중에 말이 파하게 떠돌았습니다. 뭐랍니까? 성진지오텍의 그 대주주가 전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의 뒤에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그 자원외교 분야에서 엄청 초인적으로 유명하신 분, 실세 차관 박영준 씨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건 검찰 쪽에서 인정하고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왜 포스코가 그 회사를 그렇게 휴지 쪼가리 회사를 1,600억 주고 샀는가에 대한 논리적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딱 투입해서 사고 나면 이제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느냐? 망하죠. 어차피 일할 생각이 없는 회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이 막 휴지 조각이 되면 그런 회사를 몇 개를 또 합쳐가지고 퉁쳐가 주식을 처리하고 이미 나간 투자 원금은 손비 처리해버리고 포스코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런 류의 회사가 몇 건 레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십 개가 넘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도 몇 조 원 정도. 근데 그거를 어느 회사를 진짜 의미가 있어 투자를 산 건지, 어느 회사가 이렇게 쓰레기 회사를 돈 빼려고 산 건지, 섞어놨군요. 그걸 아직 검증을 못 하니까 총 규모를 알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심각한 배임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임행위죠. 사실은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배임행위고, 그 화살이 이제 지금 전 회장한테 쭉 몰려들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의 오른팔에 오른팔 정도의. 그렇죠. 예. 대략 추정하기를. 그럼 극우파네요. 오른팔에 오른팔. 가끔 양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왼팔로 갈 수도 있죠. 극우팔. 극우팔. 포스코가 자산 규모가 37조 38조 정도 됩니다. 포스코라는 회사 자체가, 그룹 자체가. 그리고 유동자산만 1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재임 기간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그 유동자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증권시장 분석가들 입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유동자산을 많이 줄이고 회사를 많이 사들인 겁니다. 그때 작게 본 사람은 한 5에서 6% 정도 줄었다. 유동자산도 막 순전히 돈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크게 본 사람은 30%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 중간 한 20%만 잡아봅시다. 유동자산만 잡아서 13조에 20%면은 2조 6천억. 2조 6천이죠. 예. 규모가 벌써 장난이 된 거죠. 자, 이제 200억 단위는 잊어버리세요. 그건 커피값도 안 돼요. 예. 화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 재용 씨 상속세 정도는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명박 전임 각하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정준영 회장이 취임한 이래 이상한 회사를 막 무수히 사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유동자산을 막 써버린 거죠. 그리고 사들이고 나서 그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 통폐합되고 처분되고 한 2, 3년 못 가서 다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돈 다 손비 처리되고. 자, 그럼 이 정 회장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검찰은 왜를 파야죠.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는 바로 시중에 이미 퍼져 있기를 그 실세 차관, 박영준 전 차관 문제가 뜨고 또 수십 개 이상 쓰레기 회사들이 막 다 사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돈이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누구냐? 그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검찰이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거 파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위에서 누가 하라는데? 이런 정도죠. 이게 완벽한 분석이다. 검찰은 지금 메시지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봉화에 불을 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건이고, 포스코 건이 다 단순한 건이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전통적인 문제인데, 실제 포스코가 벌어들이는 큰 수익에 곁다리 끼는 전술이 또 있어요.
포스코는 제철 산업 분야에서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네. 제철 분야에서 뭐 독보적은 아니지만 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은 되죠. 그 정도죠. 예. 예. 그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수주도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철강 산업, 철강 플랜트를 많이 수주합니다. 네. 완전히 A급은 못하더라도 네. 약간 좀 개발도상국에서는 포스코의 철강 기술이 들어갈 만한 곳이 많죠. 그런 데서 수주하는 규모가 포스코가 대충 이렇게 걸려있는 건들이 한 수십억 불 정도 됩니다. 수십억 불. 이것도 역시 수조 원이죠. 수십억 불 하면 싸 보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수조 원입니다. 수십억 불도 안 싸 보이지만 수조 원이 더 커 보이긴 한다. 커 보이죠. 조 단위가 커 보이죠. 예. 그렇죠. 이거는 포스코와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수주를 받고 돈을 받고 공장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액이에요. 수조 원이라는 게. 네. 이 매출액이 나면 그 매출액을 나눠 먹으려면 누가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매출을 받으려면. 그렇죠. 공장을 지어줘야죠. 예. 하청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현지에서 공장을 짓는데 그렇죠. 아주 그 고전적인 건설 비리가 나오겠네요. 예, 일을 막 쪼개주는데 사실 기본적인 플랜트 설비, 뭐 기초 설비 이런 거는 어지간한 토목회사는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할 때 값을 깎는다거나 우량한 기술력 좋은 회사를 선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관계 있는 회사에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하청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전임각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가 검찰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들어갈 이제 조사를 받을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냥 업체 몇 군데 이름만 나와도 그렇죠. 새끼들 전화로 먼저 얘기를 하지 저거 바로 그거죠. 일반인들은 그 무슨 회사 이름이 이니셜만 나와도 네. 일반인들은 뭐 그 건설회사인가 뭐 막 이러고 있는데 어맥분은 이니셜까지 까? 이런 야 그 회사는 내 그건데 막 이렇게 이런 그거 보자 이거야? 메시지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검찰이 웬일인지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망가십시오. 그러면서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옥체를 보존하소서. 검찰도 항상 또 이렇게 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1단계에서 숫자를 비자금 200억 규모로 찍어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숫자를 여기서 1000억이나 조 단위로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앞으로 하게 달렸다. 라는 거죠.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사실 그것도 메시지를 던지는 이쪽, 지금 현존하는 권력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오더를 안 준 거예요. 네. 어디까지 키울지 모른다, 우리. 하지만 첫 걸음은 내딛었다. 엄마가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엄마가 네 외장하드 깐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묻는 거야. 네. 엄마가 아들이 마약 한다는 걸 알았어. 네. 그래서 처음에 불러놨어. 야, 너 하드에 야동 많더라? 여기서부터 묻는 거야. 그치. 돌려치는 거죠. 지금 형량을 재고 있는 거야. 아니지. 아니, 그걸 부른 건 엄마가 아니야. 그럼. 그러면 동생이 와가지고, 형. 엄마가. 하드에 야동 많더라? 엄마가 그거 아는 눈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왔을 때 쌩까고 막. 개소리 하고 있네. 내 컴퓨터에 하도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막 본드를 찾아내는 거야. 그렇지, 이제 뭐 서랍 밑에 잠겨 있는 본드가 나오고 막. 여간에 근데 본드가 요즘엔 하얀 가루로 나오네. 막 죄진 쪽에서는 이 메시지를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진다. 크게 진다. 라는 걸 모를 어맹뿐은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만 해도 권력형 비리, 비자금 조성에서 이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굉장히 단순했어요. 네. 그냥 재벌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일단 니들 돈 좀 쌓아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돈을 빼는 방법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아. 아주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청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를 세워서 뭐 주식 장난을 쳐서 빼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을 부지런하게 써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기법이 권력형 비리에도 스며들었다고 스며들어간 거죠. 재벌이 개발해온 기법들이 권력형 비리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재벌의 행태. 근데 그거는 저거예요. 앞과 뒤를 보면 압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포스코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사업은 되게 잘 됐거든요. 네. 그런데 유동자산이 심각하게 줄은 혐의는 많이 보여요. 몇 조 원 단위로. 사업이 잘 됐는데도 자산이 줄었다. 잘 됐는데 자산이 줄었다. 네. 뭐 물론 무수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답변을 하죠. 네. 대부분 종이 회사들인데. 네. 그런 식으로 돈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한 6개월, 1년 전부터 그쪽 계통 사람, 그 증권가 뭐 이쪽 계통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이렇죠.
물 밑에서는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있는데 물 밖으로는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1,600억이 나와 있어요. 예. 어쩌면 200억일 수도 있어요. 물 밖에 나온 게 1,600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밀어 놓고 그 물 밑에서는 지금 이제 빙산 본 몸체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애매하게 구름만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포스코와 엄행북하고 또 현임 따님 대통령하고 네. 뭔가 미묘한 밀당을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감은 잡고 있다. 네.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만 네.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청와대 비선 조직. 네. 우리가 뭉게뭉게 구름 많이 피웠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 짧은 민주평통에서는 저희가 그걸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점점점. 네. 뒤에 있는 거 제 생각에는 니들이 왜 그 회사에서 돈을 빼먹냐. 우리 아빠가 만든 회사인데. 그렇지. 그냥 세금만 털어먹지. 좀 다른 데 가서 털어먹지 왜 거기까지 건드렸냐.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다. 예. 거기다가 이 검찰이 앞장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간 좀 삐지신 것 같다. 그쪽에서 아마 대응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그때 보는 지금 거죠. 예. 전 대통령 측에서 함부로 그냥 자기들도 기분 상한다고. 막 네. 내지르다가 누나 나 마음에 안 들죠. 이랬다가는 눈 동그랗게 뜨고 네. 누나 나 마음에 안 들죠. 네. 어디서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대판 묻습니다. 어쨌거나 이 포스코 얘기는 오늘 운만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가진 지식이 많기 때문에 대충 알아들으십니다. 이 전쟁은요, 확전하면 공멸입니다. 그렇죠. 근데 확전할지도 모릅니다. 위태위태해요. 예. 네, 전선이 매우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복덕방 얘기 수준으로 끝나겠습니다. 네. 복덕방. 예. 네, 이런 정도의 일들이 있고. 땅 보러 오실 분. 네, 포스코 주식 사신 분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고. 네. 이런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얘기할 때마다 저는 늘 이제 PD로서 본능적으로 느껴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진다. 네, 맞아요. 네. 청취율 떨어진다. 근데 그래도 그때 너무 큰 돈 오고 간다. 이거 너무 크죠, 이건. 그럼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그 돈의 액수로도 가끔 주먹구구로 이렇게 때려 맞추면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제 지갑 안에 뭐 4만 원이 있다. 그럼 그걸로 제 재산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것처럼 맞아지죠. 네, 그런 것처럼. 이 1,600억이 1,600원. 이씨발. 1,600억이. 예. 뭐 돈을 써봤어야 1,600억이 또 입에서 나오지. 나 부자야. 그래서 1,600원 잘 안 써. 1,600원짜리 잘 없어. 자, 1,600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만큼만 알아봤습니다. 금주의 민주평독 시간이었고요.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물투 쿼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연례 행사는 아니지만 월 초에 어쩌다 보니 계속 돌아오게 된 물투 쿼터 시간에 시사 의견과 물뚝심송 상임고문과 만났습니다. 그 오프닝에 네. 그 호머 심슨의 또 한 소리는 네. 제가 이제 트위터 풀핏 받고
바꾼 지 꽤 됐고. 아, 진짜요? 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괴기스럽다. 진짜요? 뭐 그런 반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은 문학 작품을 돌아봐야 대화가 된다. 맞습니다. 사실 뭐 프랑스의 만리장성, 프랑스의 만리장성, 프랑스의 에펠탑, 중국의 만리장성, 뭐 이런 그런 상징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랜드마크 아닙니까? 스프링필드엔 호머 심슨.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엔 스프링필드죠.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는. 근데 사실 스프링필드의 주인은 호머 심슨이 아니고 MB잖아요. 그렇죠. MB죠. 예. MB. 1차 대전에 참전하셨던. 예. 항상 이렇게 손가락으로 도록 하고 하면서. 네. 예. 오늘의 이야기는 현장인 듯 거시적인. 이게 시작은. 네. 고전적인 거동 취재의 어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거동을 잘 못하겠어요. 거동조차 힘든. 이 문제가 결국은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거라고 예상은 다들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늘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계속 터지고 있고 보도가 안 될 뿐이고. 네. 이번에 건국대학교에서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가 있게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TV 2015년 3월 30일 학교본부 각서하라! 건국대학생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 들어 학교 측이 대대적인 학사 구조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 디자인 대학 등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한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순수 학문이나 예술 계열 전공들이 대학 구조 조정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현실. 이런 움직임은 건국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앙대가 학과제 폐지를 발표했다가 학내 반발에 부딪혔고 숭실대는 내년부터 신입생 정원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사업 지원을 결정짓는 정부의 대학 평가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예, 바로 이틀 전이죠. 네. 예. SNS가 막 시끄러웠고 건국대학교 교내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건물 내부를 장악을 하고 점거를 하면서 이제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거죠, 일종의.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왜 방해를 하느냐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학교가 뭘 하길래 학생들이 그걸 반대하는가.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나쁜 언론들은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아주 면밀히 방해한다라는 걸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데 왜 방해하는가는 당연히 말 안 하고요. 말 안 하죠. 예. 그리고 말을 해봐야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고. 학생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방해하겠습니까? 건데 서울에서 제일 좋아요 놀기에 화양리에 나가 놀고 있지. 학교도 또 무지하게 넓잖아요. 또. 네. 예. 그 위험하던데 호수는. 뭐가? 그러니까 술 먹고 일가모에 빠지고 앉았지. 뭐를 학생들이 지금 갑자기 승질이 난다고 대학 본부에 몰려가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전혀 뜬금없는 얘기지만 결혼 전에 저도 건대 앞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죠. 네. 그래 저도 그때 호숫가에도 많이 앉아 있었고. 호상 가보고 예. 근데 호수에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니죠. 네. 그리고 그나마 이 건대 상황이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되는 것은 하필이면 이게 영화학과와 관계가 있어 그래요. 맞습니다. 많은 유수의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네 우리 과를 살려달라 라는 메시지를 내니까 네 언론들은 또 그것만 딸랑 보도를 해요. 도대체 누가 그 과를 죽이나? 뭐 이러면서 네. 아무 내용 없이 무슨 유명한 영화 배우가 뭐 이런 얘기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해줍니다. 그걸로 끝. 왜들 그럴까? 결론은 이게 답이 없는 문제라서 그렇거든요. 네. 원래 언론이 좀 부실하게 보도를 하지만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또 그리고 어느 쪽 한쪽 편을 들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과를 고르게 돼 있죠. 학과가 됐든 학부가 됐든 뭘 고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학생은 자유전공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렇죠. 네. 최소한 저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일종의 학교와의 계약 관계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그 학과를 통폐합한다거나 심지어는 학과를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학교가 하게 되면 학생은 당황스럽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진지하게 설득을 했으면 좀 그런 어떤 충돌을 막을 수도 있었겠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의 발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설득만이라도 있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반발하지는 않았겠죠. 뭐 학교의 본심은 대충 이해해줄 만합니다.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득할 자신도 없고. 네. 예. 학생들한테 이렇다 하게 설명할 적이 없는 거예요. 과를 없애겠다는데. 네, 과를 없애겠다는데. 학생들이 이해해줄 리가. 문제는 이게 과연 건국대학교, 건대만의 문제겠는가? 아니죠. 지금 당장 서울여대에도 진행 중이에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다 당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공대가 워낙 큰 광운대도 지금. 그렇죠. 인문학과 관련된 전공들을 없애나가려는. 뭐 그런 면이 있죠. 보이고 있다. 뭐 되게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 아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뭡니까? 이거는 이 스토리의 뒷부분에 밝혀질 겁니다. 아, 진짜요? 예. 이거 마사오식 화법. 사실은 준비를 안 했거나. 아, 준비했어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30분 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그 사전 중에 가끔 그런 사전이 있습니다. 설명에 무슨 항목을 보시오. 물뚝심송은 박성호. 예. 박성호를 찾아가 보면 물뚝심송 이렇게 돼 있는. 시작할 땐 그게 한 3단으로 돌기도 해요. 예. 그 순환참조라는 예. 프로그래밍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사람도. 이후에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약속드리죠. 네. 핵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왜 멀쩡히 있는 학과를 없애겠다, 통폐합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대학의 의도는 무엇인가? 네. 그리고 대학은 왜 그런 의도를 갖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봐야죠.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또 역시 해방 이후로 올라가서 왜요? 또 역시가 아니고요. 성의 있게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아니요, 안 간다고요, 그렇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안 가려고요. 오늘 어디서 시작해요? 그냥 최근으로. 네. 최근이면 이승만 때. 물뚝 클래식도 너무 자주 하니까 네.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클리셰 느낌이 있죠. 좀 이렇게 맘 먹고 독하게 할 때 아니면 잘 안 쓰려고 준비합니다. 예.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의 사학재단들, 흔히 사학재벌로 표현하는 사학재단들이 기형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네. 뭐 간단히 이제 그 역사를 줄여버리면 해방 이후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주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안 하시는 봐.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 짧게나마. 교회 라인과 학교 라인은 거의 비슷하게 발전합니다. 네. 예.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그 사학 설립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그 사립학교라는 것 존재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에 정말 좋다. 라는 게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겁니다. 국가가 이것저것 혜택도 준다. 아유. 땅만 잡으면 된다. 땅만 잡아서 심지어 땅도 대출받아서 됩니다. 땅만 잡아서 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정부가 심지어 건축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학교니까. 네. 교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 월급 지원, 교사들 월급. 사립학교 교사들도 정부에서 다 지원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온갖 지원금,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행사 지원금 나오고, 무슨 뭐 시설을 도입한다 그럼 시설 지원금 나오고, 또 반대로 그건 이제 정부에서 받아오는 거고, 반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꼬박꼬박 수업료를 내죠. 네. 사립학교에서는. 네. 그리고 수업료에 플러스 알파가 또 붙습니다. 뭐 육성회, 뭐 요즘엔 뭐 학교 운영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데에서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막 줍니다. 뭐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교가 이걸 잘 쓰면 참 훌륭합니다. 국가가 참 훌륭합니다. 아우, 잘 돌아가죠. 예. 원래 그렇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지금 가뜩이나 뭐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 가진 건 사람들밖에 없고 사람은 교육을 많이 시켜야 국가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사실 자기 밥 굶어가면서 학교에 돈을 갖다 준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학부모들도 자기 아이를 좀 더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죠. 네, 그렇죠. 학교의 수입은 상당합니다. 적당히 재단을 하나, 사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를 모두 이사로 앉혀놓고 네. 아주 훌륭한 패밀리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가 있죠.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통적 예,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사학재단들 말고도 네.
사회에서 돈 좀 있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사학재단 설립하는데 너도나도 뛰어듭니다. 네. 사학재단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실로 캐시카우. 예, 완전 캐시카우니까. 네. 네. 그렇게 학교가 사립학교가 세워지는 열풍 속에서 개신교 집단들도 한 목소리를 또 하죠. 개신교 관련해서도 학교가 무수히 많이 설립이 됩니다. 눈에 띄게 사립학교들이 성장을 하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사학이 증가하자 그 증가한 만큼 문제점도 따라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때쯤에서 사학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왔었죠. 네. 왜냐? 사학 재단들이 너무 지나치게 돈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쓰질 않으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학생들한테 썼으면 좋잖아요. 네. 안 쓴다 이거죠. 어떻게든 왜? 모아가지고 학교를 늘리려고. 학교를 늘려야 한다. 똑같은 재단에 속한 고등학교가 2개 있는 것보다는 3개가 좋고 3개보다는 4개가 좋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늘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사학 비리의 원인이 그 사학 재단들의 돈벌이의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걸 제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 일단 교육단체니까 일반 기업이나 무슨 사회단체처럼 법의 통제를 좀 덜 받습니다. 네. 교육부의 관할이고. 네. 그리고 그 교육부라는 곳 자체도 그 사학재단과 관련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게 되고, 또 심지어 사학재단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학재단과 이권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굳이 저는 나경원 씨 같은 분의 이름을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네. 생각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꼭 나경원 씨를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의도를 분명히 해줍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 사학재단들은 무슨 사회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성역 같은 집단으로 벽을 높게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릇 나경원 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뭘 당연하죠. 예. 네. 그분이 제일 유명하시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경원 씨와 상관이 있으나 나경원 씨만의 일은 아니다. 예. 이분의 지명도에 대한 어떤 존중의 표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는 나경원 씨의 이름을 한 7번쯤 이야기하고. 네. 이야기하던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진짜 잊혀질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고마워라. 심지어 정부조차도 그 사학재단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지원금을, 거액의 지원금을 주면서도 그 사학재단 이사회에 이사 한 명 파견을 못합니다. 네. 이사 한번 파견하려고 했더니 그렇죠. 관선이사 한 명 파견하겠다고 법을 요만큼 바꾸겠다고 했더니 현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셨잖아요. 네. 예. 파견 이사 전용 피톤치드 공부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밖에 잠궈놓고 막. 네. 그러니까 결국 사학재단들이 우리 사회의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네. 커졌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네.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빗자루 하나 안 사준다. 예. 네. 그러면서 나경원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 집단들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초중고등학교는 포화 상태에 간 겁니다. 그 동시에 포화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같이 벌어지기도 했죠. 왜?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네. 더 이상 초중고등학교는 늘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학재단들이 이제 대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들이 막 광고에 나와서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열풍이 불어온 지가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20년? 예. 됐죠? 예. 그러면서 대학교의 숫자가 고속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원래 교육열 강하기는 세계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나라고, 이스라엘과 막상막하 경쟁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최고예요. 70% 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학교에 70% 이상의 학생들이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이렇게나 많은 숫자가 대학교로 갈 때, 그 대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 한국이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학을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가 고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를 만들면 돈을 버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죠. 학생들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니까. 학생들 정원만 확보하고 있으면은 정부가 알아서 돈 대주는데. 네. 이렇게 된 거죠. 진짜 놀랍게도 대학교의 숫자가 초고속으로 늘어납니다. 예전에 대학교가 90년대까지만 한 200여 개 정도 됐었거든요. 네. 초중고등 말고 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대학들, 대학교, 대학원, 일반 대학원, 산업대학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대학도 기능대학, 단과대학 다 많이 있잖아요. 고등교육기관 총수가 2014년 기준으로 531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수는 2.5배가 됐네. 막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학 진학률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51배가 됐네. 예. 그리고 연간 졸업자를 56만 명 정도 배출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물론 이 56만 명 중에는 대학원 졸업자가 껴있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더 많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수는 되게 진짜 많게 들리는데요. 한 해의 대학을 졸업을 하는 사람이. 네, 졸업하는 사람이 56만 명. 국민의 1%가 넘어요. 10년이면 500만 명. 100명 중에 한 명이 올해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많이 가네. 진짜 많이 가네. 엄청 많은 거죠. 알겠어요. 10년이면 500만 명. 바로 이런 게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네. 10년이면 500만 명. 숫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20년에 1000만 명. 100년이면 인구 1000원이. 네. 2014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61만 명 선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네. 그 뒤에 숫자에 붙여봐야지. 근데 저걸 보세요. 아니구나, 안 많구나. 이게 1, 2, 3학년 다 합친 거잖아요. 아니, 고3 학생이 61만 명인데, 그 중에서 OECD 기준으로 70%가 대학 진학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6에 42.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61만 명이 그대로 56만 명? 아니면 한 50만으로 잡으면은, 얼추 이게 그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중3 학생을 보면은 2014년 기준으로 중3 학생이 59만 명입니다. 네. 벌써 2만 명이 줄었죠? 네. 쭈르륵 내려가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46만 명입니다. 네. 2014년 기준은 초등학교 3학년이 제일 적어요. 42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1학년, 2학년이 살짝 1, 2만 명 늘어나는데, 네. 이거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요동. 해필이면 그 해에 출생률이 높았다, 뭐 이런 거. 그런 거고 전체적인 추세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지금 한 0유아,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30만 명대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먼 미래도 아닙니다. 2023년, 앞으로 8년 후. 지금 한 초등학교 4, 5학년들이 학교에 갈 때, 대학 갈 때, 그 8년 후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생각하려면 8년 전에 어땠 나를, 8년 그렇죠. 전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8년 전이면 언제죠? 2007년? 그렇죠. 이명박 당선. 네. 생각해보면 되는 데라고 말하고 본인은 생각을 안 한 거군요, 지금. 네. 네. 정부의 예측, 다른 사람 다 빼고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즉 대학에 들어가야 될 학생들의 수가 현재 대학교,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의 정원의 3분의 2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대학교에 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학교는 많은데. 이건 진학률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비인다는 얘기죠. 전체 경쟁률 0.667대 1. 예. 그러니까 이제는 수험생이 대학을 골라가는 게 아니고 대학이 수험생을 가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적으로 대학 다 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저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학들이 찾고 있었던 게 유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 무관하지 않아 보이죠. 무관하지 않죠. 근데 그게 큰 틀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의 숫자 자체가 뭐 몇십만 명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봉측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고. 네네. 실제로 서울 시내에 예. 중국 학생들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요. 외국인 카지노예요. 애들 꼬셔다가. 근데 제주도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지자체랑 대학이랑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네. 등록금 한 1억씩 받고 대학을 다니게 한 다음에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할 가능성. 영주권 장사를.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겠네요. 적어도 중국에서 많이 오겠죠. 중국에서 우르르 몰려오겠네요. 전 세계 따질 필요도 없겠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어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죠. 인구 변화 추이와 대학의 증가 속도와 이런 문제는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대학을 다니신 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 주변의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다 보신 분, 국민의 거의 대다수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으시면서 그랬구나, 그랬지. 출산율이 그렇게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뭔 소리야? 애새끼 저렇게 많은데 하시겠지만 이건 보육시설이 적은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가보면은 네. 학년별로 그 반의 학생 수가 달라요. 네,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86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으니까 그 시절을 함부로 말을 못 꺼내겠는데 이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릴 거란 말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지금 보면 학년마다 모든 반이 6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바글바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어떤 반은 진짜 꿀반은 막 50명이 있는 데도 있었다. 그게 다 거의 55번에서 65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반에. 중학교 때는 48번까지 있었고. 그래 놓으니까. 요즘 초등학교는 대부분 20명 선이죠. 예. 예, 반별로. 예.
학생들의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면은 대학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다. 이 논의 자체가 2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대학 정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신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주지 말고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대학들도 정원을 억제해가지고 늘어나지 않게 하고. 어맹부 때도 부실대학 탈락시키고. 그 얘기 맨날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에도 맨날 나왔고. 이렇게 이 추세로 나가던 대학들 다 공멸한다. 대학들 다 망한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래 그래요.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판옥선에서 내릴 생각이 없는 거야. 내릴 생각이 없는 거야, 진짜. 그냥 다 일로 오면 안 되나?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사립학교 재단들, 사학재단들이 결코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영향도 너무 크고. 대학교의 규모, 그러니까 대학교의 그 돈벌이의 수준, 대학을 하나 하면 돈을 얼마 버는가 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학생 정원 수거든요. 정원을 줄이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대학이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등록금 곱하기 사람 수인데. 어찌됐든 간에 대학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정원 줄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하자는 거임? 그러면서 오히려 정원을 호시탐탐 정원을 늘릴 방법만 연구를 합니다. 모든 대학은. 여기서 이런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는 줄어들고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그 대도시의 대학교에 가보면 사람 아끼고 돈 아끼고 뭐 학생도 줄어들었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교양 수업을 다 이미 통폐합. 그렇죠. 교양 수업만 해도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 몇 명 잘라버리고 입을 막아버린다. 인양반들을 희생시킨다. 그래버리면 몇 명만 희생시켜도 되는 일이라서 조용히 몇 명을 가차없이 희생시켜버린 다음에 교양 수업을 통폐합했더니 학생이 막 한 수업에 500명이 들어가고 300명이 들어가고. 난감한 거죠. 아이들도 줄어든 시대에.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도 않죠. 그런 데 가면. 어쨌든 간에 또. 진짜 그런 데서 무슨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통과 의례 같이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 내내 강의실만 들어가면 잤기 때문에 알아요. 나를 평가하지 못하고 정당 막 C를 준다? 이거는 학교가 잘못된 거다.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맨날 잤으면 낙제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물론 우리 학교는 저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2.2로 졸업시켰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의 중요한 일부가 지금 물뚱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죠. 참여정부 시절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굉장히 강력하게 착수를 했습니다.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일단 사학법 개정 실패했죠. 사학재단들의 발언권을 약화시킨 데 실패한 겁니다. 권력끼리 충돌해서 참여정부가 진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대학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은 못 건드리고 국공립대학만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공립대학의 과별 통합 이런 게 막 진행되면서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국립대학들을 이렇게 합쳤죠, 많이. 막 합치고 막 줄이고 그랬죠. 물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대중 정부는 못 건드렸던 걸. 그렇죠. 쉽게 말해 연임이 되었으니 지금쯤은 싸워볼만 하지 않은가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철옹성은 참 깨기 힘들어요. 저 10년짜리 정권 가지고는 기스도 못 내는 존재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간단히 만용이었다. 그걸 건드리다니. 오바였다. 기스를 약간 내려고 했다가 이쪽이 막 호되게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작물인데 어떻게 훔쳤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참여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대학을 개혁을 했더니 더 안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뭐였냐면은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OECD 최하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원래 대학 교육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무척 강한 거거든요. 대학은 최소한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일정선 이상으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사립대학이 전 세계 좋은 사립대학은 다 있는 미국도 각 주의 주립대학들이 당당히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그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주립대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오히려 국공립대학 숫자가 확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 좀 이상이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대학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들도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삐대가지고 버티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인구가 줄은 것은 정치 권력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우린 천천히 아사할 것이다. 우린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누가 죽든지 우리 중에 약한 놈부터 죽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로 대학들이 그 지원금이라든가 무슨 그 경제적인 자원을 모두 몰아서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쓰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그 이익잉여금 같은 식으로 돈을 비축을 합니다. 그렇죠. 대학도 똑같이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손범수 씨가 나오는 보험 광고를 너무 많이 보면 세상에 무서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월급의 절반은 보험에 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레토릭 있죠. 설렁탕만 먹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드는 돈이 얼마.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자본주의 사회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너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겁을 개인에게 먹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돈을 쥐고 있는 사학재단이 그 겁을 먹은 거죠? 심각하게 먹었죠, 지금. 그러니까 사학재단 겁 먹었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에 전황이라고. 부자들이 돈을 모조리 쌓아놓고. 안 풀고. 나라에 돈이 돌지 않아. 네. 그럼 위기감이 고조되고 돈을 더 안 쓰고. 그렇죠.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꾸준히 그 뒷단계에서 정부에 요청한 것은 등록금 인상밖에 없어요. 네. 자기네가 지금 돈이 모자른 게 아니고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서 대학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줄어들 테니까라는 소리를 하는 건 그게 진심이라도 사기라니까. 내심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더 땡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네. 그래서 등록금 올려달라, 지원금 더 달라, 그리고 그 모여있는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땅이라도 있으면 안 망하지. 국민연금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럼, 뭔 소리야,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학생만 줄고 땅값은 오르냐?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15년이 된 거죠. 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부동산은 언제나 충직한 친구였죠. 근데 이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대학들도 막 대놓고 욕을 못 하겠는 게 그들도 그들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네. 이 주어진 조건은 하에서. 요런 핑계가 그나마 유효해요. 국가를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어떻게, 쟤들이 어떨지 어떻게 하냐. 국가가 우리를, 효율적이고, 그냥, 그, 학생들 가르치는데 돈만 쓰고 있어도 되는 존재로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우리가 학생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면 국가가 우리 뒷배를 봐줄 것이다라는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언제 뒤통수 때리고 뺏어갈지 모른다. 우리 니네 학교 간판 다 내려라. 이럴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광범하게 유포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예측이 맞았죠. 어떻게 어떤 면에선. 네. 2015년이 되자 교육부는 올해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대학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다 죽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대학을 5단계로 나눠서 5등급으로 나눠서 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예. 그 중에 최고 등급을 받은 대학들만 내비두고 네. 나머지 4등급, 4단계 레벨의 대학들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겠다. 네. 근데 이게 정원 감축하면 정원이 일단 많이 벌었으니까 정원이 조금 줄면은 그냥 조금 벌고 말겠지. 이렇게 안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현재 대학들, 특히 아래쪽 대학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투자라고 돈을 최대한 땡겨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정원이 10% 감축된다. 네. 그럼 이자를 못 내서 부도나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네. 빚으로 운영되는 중이다. 예. 그러니까 이익이 주는 레벨이 아니고 학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이 줄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원이 줄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등록금이 줄어들고 정부 지원금이 줄게 되죠.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빠듯한 경영 상황을 도저히 호전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 부도가 날 지경이다. 여기에도 대학들 간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하게 좀 있죠. 예. 드러나네요. 거기다가 그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등급에 들어오면 살려주겠다. 네, 이 소리를 많이 했죠. 어맹부 정부 때부터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러프하게 따지면 전체 5등급 중에서 1등급이니까 20% 대학은 다 살려주는데 나머지 80%는 죽을 각오 해라. 네. 이걸 발표해버린 거예요. 네. 야, 니들 가지고 있는 거 뭐 학교라고 우리한테 끼려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가 사학재단이라고 가지고 우리 급이 되는 것 같아? 그동안 벌어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톤의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 학교들은. 네네. 그렇게 모든 80% 자기가 진짜 문제가 심한 대학들은 20%에 들어갈랑 말랑하는 대학들이에요. 1과 2 사이. 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지금 학과 통폐합 문제로 다 막 난리가 나고 하는 학교들이 우리가 이름 아는 학교들 있죠. 20% 안에 들어오는 학교는 거진 다 이름을 알거든요. 네. 다 그 학교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 20% 커트라인에서 밀려나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네.
건국대학이 거기 있는 거고, 뭐, 서울여대가 거기 있는 거고, 다 거기 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도 심각하게 갈려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대학에, 야, 우린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살아날 방법이 뭐냐. 뭐 아주 가능성이 없는 진짜 하위 20%의 대학들은 그냥 어떻게 권력자한테 뇌물을 잘 줘가지고 우리만 살려달라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그 20에서 한 30%, 4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대학들은 네. 자, 그럼 평가 기준이 뭐냐? 우리가 20% 안에 들어가려면 뭘 바꿔야 되는 거냐? 이걸 보게 되겠죠. 네. 거기에 교육부가 제시한 게 취업률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참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이거는요. 예. 제 상식에서는 대학에 화장실의 개수가 몇 개냐로 대학교를 없앨지 말지를 평가한다 보다 조금 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화장실이 조금 없어져도 돼. 대학을 없애야 되면. 화장실이 부족하면 나쁜 학교죠. 없애야지. 장난합니까? 그 점심시간에 1시간 줄 서고 막 기다려. 대학에 자격이 없다. 취업률이 낮은 학교보다 더 자격이 없다. 이건 전 분명하다. 이게 그냥 무슨 뭐 대학 축구리그 최하위 팀을 강등시킨다 이런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응원 치열하겠다. 사람 죽어나겠다. 거의 막 폭력 사태 벌어지죠. 동물들 다 왔, 막 NCAA처럼 되는 거야 막 전국적으로 막. 하지만 20% 밖에 있는 리그에서 1등을 하면 승격돼. 그러면 대학은 모든 걸 팔아서 선수를 사와야 되지.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배틀로얄. 무슨 상관이야 이게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하고. 목숨 걸고 취업시켜야 돼. 목숨 걸고 취업시켜야 된다. 목숨 걸고 취업시키는 것도 목숨 걸고 취업시켜도 안 돼요. 취업률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기업 같은 데서 기업 인사 담당자 같은 사람들이 학교에 옵니다. 하는 얘기가 오죠. 예. 대학에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걸 안 가르친다. 원래 대학은 사무 기초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대학의 존재 이유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맨날 비웃는 거 있잖아요. 왜 자꾸 스티브 잡스 타령하냐. 스티브 잡스 살았던 거에 10분의 1만 살려고 해도 개지랄 할 거면서 니들은 뭐 당장 마약부터 사주라. 학교 때려치고 대마초 피고 막 어디 가서 깽판 치고 막 이런 거 하면 당장 잡아갈 걸요 아마. 그럼 한 명 FTA에 LSD를 넣어야지. 이제 위험한 방송이다. 역진 방지. 사던 거 안 사면 안 됨. 매출액 줄면 안 됨. 예, 국산 만들지 말 것. 그 마약 단속하다가 FTA에 제소 당해가지고. 그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시다. 네. 물론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에 취업률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은 직장 가려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가. 뭐 좋습니다. 대학 나서 취직 잘 되는 학과가 뭐 인기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업 잘 되는 박사학위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광고도 요새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술계나 뭐 인문계 쪽에서는 학과 나와가지고 진짜 전공 잘해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취직 안 합니다. 그 사람 다 프리랜서예요. 예술가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가 제시한 취업률 기준 중에 4대 보험 제공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XSFM 오라고 그래. 그 사람들. 이문열 씨 실직. 이문열 실업자야 그러면 뭐 저기 그 부자가 뭐 저기 황석영 씨, 공지영 씨 다 실직자지 뭐. 또 누구 있어? G드래곤 아니다. G드래곤 소속사가 있지. 기획사 있는 작곡가, 뭐 용감한 형제, 뭐 이런 사람들. 그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실직자인 분은 고종석 씨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종석 씨 실직. 예. 아니 그분이 뭔 상관이야 지금. 그 사람 진짜 실직자야. 삶의 압박을 받고 있는. 네네. 예. 진짜 힘든 사람 빼고. 네네네. 부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물론 정부 안 보면 디테일하게 기준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근데 대학이 어떤 뭔가를 바꿔서 랭킹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취업률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건국대가 영화과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이유 정도는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영화과 나와서 영화배우 돼서 아직 기획사 잡기 전까지는 다 실업자잖아요. 실업자예요. 그리고 기획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 영화 감독들 다 실업자입니다. 영화판에 제대로 4대 보험되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거대 배급사 직원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 업계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뭐 이제 집안 좀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을
XSFM의 4대 보험 받는 세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비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실직자지, 그러면. 아이, 진짜 실질적인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실업자지. 그러니까. 그렇게나 비정하게 하고 싶으면 금액 기준으로 따진다. 사실 월수 금액 기준 따지면, 그건 또 이제 소득. 3.3% 띄고 내는 거 있잖아. 소득 노출되니까 또 싫다고 그러겠지, 그런 것도. 그런 이유가 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학들이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과를 그나마 취업점 되는 학과하고 섞어서 통폐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취업률 하한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은 과를 어떻게든 쪼개거나 통합하거나 막 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인문학과가 자꾸 축소되면서 또 뭐 심지어 이제 저런 거 있죠. 뭐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를 무슨 인문학계 뭐 경영학이나 이런 거랑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대학한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예. 왜 너네가 왜 좀 쓸모한 애들을 안 만드냐? 길러내는 인재들은 우리 회사 와가지고 복사도 제대로 안 하냐? 그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건 회사가 가르쳐야지. 그걸 가르치는 건 지네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막 대학들이 이렇게 달랑달랑하니까 그 약점을 잡고 자신들의 교육 비용을 대학들에게 떠넘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현재 그렇죠. 그렇다고 기업들이 대학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도리코 대학 복사학과를 지네들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대학에 만들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교육부가 내세운 기준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 정원을 미리 줄여두지 않으면 실제로 학생 수가 막 감소하게 되면 진짜 끔찍한 판국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살아남기 위한 대학들이 신입생을 막 무슨 뭐 돈을 주고 데려고 오면서 다른 학교에 이미 입학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을 빼돌린다거나 대학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중 입학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 더 끔찍한 일들이 막 생길 수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조합인지 이제 알겠네요. 영화과와 영상과 그러니까 이번에 건국대에서 통합대상이 된 공예과와 텍스타일 디자인과 소비자정보학과와 경영정보학과 왜 그렇게 합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취업률이 좀 나오는 과와 택도 없이 안 나오는 과를 섞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업률 물타기를. 아마도 이제 뭐 학생들한테는 뭐 커리큘럼은 안 바뀐다 이런 소리를 자기들 입장에서도 애타게 하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 대학도. 근데 학생들도 이제 대학에서 짬을 먹었으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아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나중에 다 어떻게든 없어진다. 다 줬된다. 대학들도 지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건대에서 그 건물을 점거하고 방해하는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아유 저 애들은 이 내막을 알면 이 내막을 알고도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냥 두면 우리 학교를 없애려고 그럴 텐데.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니네 과 없어진다고 지금 이러냐.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의 입장이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대학 본부 너네하고만 싸우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린 국회도 갈 거고 청와대도 갈 거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학생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한 정부에 있는 거예요. 정부에. 네. 그래 보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면은 야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한테 졸라야 되는 겁니다. 학교 본부 잡고 늘어져봐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고 더 인식을 넓혀가지고 다른 학교와 연대도 해야 되고 을지로위원회도 가봐야 되고요. 을지로위원회 가보세요. 발을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학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학과를 통폐합하려고 하느냐. 당신들 미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황당한 일이겠죠. 막상 학교라고 가봤더니 내가 입학하기로 되어 있는 과가 없어지는 판이에요. 건대는 지금 1학년 다닌 것도 아니고 입학 시험 보고 입학 사정할 때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과가 그걸 없애겠다고 막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억울하고 진짜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학의 입장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사회에 왜 대학이 있는지도 전혀 다르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학 가는 신입생, 뭐 기업들이 자꾸 대학에다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조차도 취직하려고 대학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전 솔직히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 그나마 말할 수 있는 한 문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해야 한다. 우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렸죠.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의 실책은 국공립대학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공공성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실패했죠. 그 전으로 가서 과거의 정부가 사학재단들이 성장할 때 그 사학재단들에게 지원금을 줘가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했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사립학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걸 줄여야 됩니다. 이걸. 교육은 공공의 역할이 훨씬 강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교육을 공교육이 담당을 하고 사립학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를 밀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판도가 초중고는 그나마 덜한데 대학은 완전히 장사꾼판이 돼버린 거죠. 대학을 무슨 기업으로 생각하고 돈벌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얻었고 그 이름 아래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고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돈벌이를 안 합니까? 근데 누구나 다 그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UCLA 티셔츠를 파는 거하고 그렇죠. 학생들을 쥐어짜거나 과를 없애고 등록금 모아가 평가하고 이런 거랑은 얘기가 다르다고. 등록금 모아가 땅 사고 뭐 이런 거. 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물론 그래도 울고 싶으시겠죠. 대학본부에 계신 분들은. 건대 티셔츠 팔아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고 싶을 텐데. 당연히 안 팔리지 뭐. 당신들도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뚱님은 지금 매우 선비스러운 답을,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훌륭한 오페라 같은. 네. 심지어 12명이나 돈을 내고 볼 것 같은. 네. 선비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얘기의 핵심은 지금 저희들이 보는 대학 관련된 만학이 사학법을 건드림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거의 시작과 끝이다. 이게. 저는 사실 그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대학에 누가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래. 지금 그러니까, 대학에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 말린다고 안 하겠어?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네. 건국대 그러니까 이게 뭐 입학 점수로 치죠. 그냥 네. 건국대보다 입학 점수가 훨씬 낮고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도시에 있는 사립대학교 중에 몇 개가 철학과를 비롯한 인문학 말 그대로 취업 안 되는 몇몇 과를 없앤다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 주변의 반응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학교를 뭐하러 등록금 내고 다니냐. 아, 이 형이 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학교 가니까 저런 일이나 당하지. 이런 반응을 전 기억합니다. 지금 건국대 사태를 보면서 건국대보다 입학점수 높다고 생각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알겠는데. 예. 학생들 탓을 할 상황은 아니죠. 학생들은 4년이 또 나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쉽죠. 쉽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사회의 흐름이죠, 그게. 저는 연대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핵심인 거예요. 니네 학교로 간다니까, 그게? 조만간 갑니다, 조만간. 네. 실제로는 다른 학교에 다녀도 한 배를 타고 있는 거고, 기울어지는 중이다, 한쪽이. 이미 지금 조용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말 하는 학생이 이용 주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둔한 건 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10년 전에도 다 표시납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겁니다. 학교 본부가 뭘 하는지 학교 신문에서도 요즘은 학교 신문도 많이 이제 좀 어용화됐다죠? 어용이 됐죠. 네, 그 국민저널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학교에서도 이러저러한 뭐 대자보라든가 이게 방법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안전한 대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대도 위험하죠. 아니, 관악에 가봐요. 거기도 지금 돈 쌓아놓으려고 환장하고 눈에 딱 띄나요. 거기 지금 대학 새로 지은 건물들 중에 그 스폰서 그룹 이름 안 붙어 있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법인화를 왜 하겠습니까? 서울대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네. 공멸은 지금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 진짜 시한폭탄의 초침이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콕 집는 싸우로는 이걸 제가 한 1년쯤 전에인가 되게 오래전에 차터스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사립이어도 돼요. 감시기구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한 곳간에 몰려있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렇지. 그 곳간을 차지하고 있는 놈들이 개혁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저희들은 사학법을 찝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거 아닙니까? 반복되고 있는 문제. 가장 약하고 뒤처져 있는 것부터 각계격파해 나가는. 그렇죠. 그럼으로써 저항을 최소화하는.
못 맞게 네네. 나서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끝에서부터 꼬리부터 잘라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건대 학생들이 벌이고 있는 건대 학생들과 동문분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이 더 많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무슨 아이돌 피켓 들고 사진 찍으셨더라. 여간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왜 벌어지는가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싸워야죠. 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꼰대 같은 소리 얘기 조심조심. 오늘 얘기 전체가 다 꼰대 같은 얘기죠, 그런가? 뭐. 예. 네. 조심조심.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정말 속상해요, 전. 예. 저는 이게 민간이 막 인식을 바꾸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순 개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은 어떻게 인식해도 좋아요. 우리 애는 대학 보내야지 이런 소리 해도 좋고 옆집에 쪽팔린데 이런 생각해도 좋아요. 이건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요. 사학번반 개정되죠. 그래서 돈 준 사람들이 학교가 캐시카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도 체면 차리려고 대학 가고 순위 매겨가지고 전쟁 벌이고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막 의지가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가는 학원가도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학번만 건들면. 교육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육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개인 금고가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과거와 같이 학교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발상의 전환만 생겨도, 강제로 그 생각을 주입시켜도, 이미 그런 세상은 왔는데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사회 발전에 그 발목을 붙들고 발전하지 말라고 막 쪼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과감하게 뿌리칠 때는 뿌리쳐야죠. 네. 대한민국 교육이 판옥선에 올라가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판옥선 참 좋아해요. 얘기할 때. 훌륭한 배니까요. 이지스 판옥선. 네. 통영 판옥선. 네. 판옥선에 소너를 달게 되면 나무가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소너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인 소나를 써야죠. 예인형으로. 삼으로 꼬운 밧줄에 쭉 달고 끌고 다니면서. 좋죠. 네. 귀가 아주 좋은 수졸 하나를 밧줄에 매달아서 물속에 들어간 소리를 듣게 시키고. 네. 그래서 한국 304 만들었다가 나중에 수주 커지면은 민영화 시켜가지고 오른팔한테 주고 그 304는 상관없는 회사 사들였다가 막 망하면 착복하고 막 그렇죠. 자원외교 하는 거고 무슨 패럴렐 역사야? 네, 저 쿠웨이트 같은 데 가서 사물 꼬아주겠다 이러면서 막 2조 원을 수주하고 3조 원을 내주고 이런 그러면 수수료 한 5천억 챙겨 먹는 상도 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아유 참. 피해보는 사람들의 숫자에 거의 무한소에 가까울 정도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을 못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이 합친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 저는 그렇다고만 보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잡아뜨릴 수 있잖아요. 한국만 못해.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 못하는 나라 더 있어요. 뭘 멀리가 바로 위에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남북에 판옥선이 떠 있는 가운데. 네. 날씨 좋은 마포에서 물특심송 상인 고문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합니다. 천자총통 같은 언변. 지난 200년째 변함없이. 그게 포 시리즈가 천지 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천자문에서 온 거. 천자문에서 싸운 거잖아요. 네. 당시에 조선 초기만 해도 우리 포 기술이 세계 최고였다고. 이거는 진짜 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테크놀로지라는 얘기죠. 수구 세력이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잠시만요. 뭐야? 누가 왔어? 오, 이게 벨소리가 되는구나. 벨소리 돼. 아, 맞다. 내가 발견했지. 네. XSFM 미디어 센터는 벨을 누르면 벨이 울려요. 진짜 하이테크 테크놀로지다. 우리가 드디어 판옥선을 내린 거예요. 네. 이건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부르죠, 이런 걸. 이러면은, 문을 열지 않고도 집 밖에 누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풍경을 달지 않았음에도. 네. 누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용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술. 네. 벨이 울리는 등. 새로운 기술이 난무하는. 네. 예, XSFM 스튜디오에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린 이번 주 목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되게 옛날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느껴져요. 어렵다기보단 쉬운데 그 상대가 잡아뜨려야 할 상대가 분명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가 너무 완강하다. 예, 그들이 너무 완강하다. 근데 그들은 극소수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생각보다 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좀 사람 숫자가 적고 이 많고 나라가 넓고 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방 분위기가 있어요. 존만한 분위기가 있어요. 다양함이 없는. 예. 다양함이 있으면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작 몇 사람, 몇 회사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국회의원 몇 명 주물러가지고 세상을 얻은 듯 파월 여기저기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몇 명 못 살아남습니다. 네. 한국은 너무 조그만한 지역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게 나와있다. 이렇게나 많은 인재들이 사는 나라들도 말이죠. 네, 좀 큰 나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국토에도 가능합니다. 가식을 넓어가지고 보이는데요. 되게 넓다니까요. 이용사 임수석과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을 것 같네요. XSFM입니다. I, D, W, K